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강지훈 박사님이 책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 두려움, 사람이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과거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 선아 씨는 매사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다. 또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심한 강박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는 모습은 자신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선아 씨는 그런 자신을 좋아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를 고민하다 모든 것이 어릴 때 기억과 연관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고심 끝에 상담실을 찾았다. 어릴 때는 누구나 물을 쏟거나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 부모님은 아이를 먼저 걱정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혼부터 내셨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전 언제나 주눅 들고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바짝 얼어 있었어요. 선아 씨는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심한 학대를 당한 건 아니지만 항상 모진 소리를 듣고 자랐다. 야, 제대로 못해 하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아이는 부모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거나 매를 맞고 자라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메시지가 내면에 가득 차게 되어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외로움, 우울증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말에 선아 씨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던 대로네요. 라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선아 씨는 40이 넘은 자신을 여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 너무도 서글펐다. 나를 사랑해주지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던 성숙하지 못했던 부모. 선아님은 이미 그런 부모가 되기 싫어 결혼은 물론 아이도 낳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었을까?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텐데. 선아 씨는 집에 와서 그날의 상담을 복기하며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때문에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친구들은 좀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선아 씨의 모습을 좋게 평가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선아 씨는 선의로 다가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가도 이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됐고, 실제로 조금 친해졌다 싶을 때 상대가 서슴없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를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선아 씨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와 집 외에 다른 곳에는 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이제는 평생 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탐색을 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상담을 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선아 씨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면 정말 순간순간 일어나는 두려움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선생님이 편견이나 꾸지람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왜곡된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둬둘 수 없다고 생각한 선아 씨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는 부모의 거짓 메시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강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메시지를 올바르게 다시 구성해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메시지들을 구별하고 기억을 재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 날을 떠올릴수록
기존의 상처가 계속 되살아나 심리적 함정에 빠져들기도 했다. 치유가 진행되면서 약간의 희망이 솟아나기도 했지만 이전보다 더한 절망과 좌절이 밀어닥치기도 했다. 깊고 큰 상처를 보듬기 위해 선아 씨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저를 지배하는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이제부터라도 사람들과 행복해질 거예요. 2년여의 상담 시간을 거치며 선아 씨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상처를 남긴 대부분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자라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따리를 틀기도 합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기 탐색의 과정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각과 감정을 역추적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을 인식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싫은가?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자신이 어떤 말과 메시지를 듣고 자랐는지, 어떤 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처로 남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때로 자신의 애착장애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못난 모습의 나를 인정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의 치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왜곡된 자아를 가진 상태에서는 거짓 메시지와 참 메시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0번 사랑을 받아도 한 번 심하게 혼이 나면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라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거짓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넌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니? 매사에 대충이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메시지는 대부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홧김에 내뱉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떤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는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짓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아 씨는 자신이 원하는 선생님이 될 정도로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 홧김에 내뱉은 말들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은 선아 씨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흐리게 하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다음 단계는 거짓 메시지를 이성적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기 합리화 혹은 완전한 회피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무섭게 파도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혹은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라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며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덫은 합리화의 함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재구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속단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엄마에게 엄마의 자리를 돌려주고 아빠에게 아빠의 자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 맺기와 거짓 메시지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나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선아 씨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엄마의 목소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용기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선아 씨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TV 지기 IM입니다. 저의 닉네임 IM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자, 절망하는 자, 우울한 자도 될 수 있고 행복도, 건강도,
부자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가진 무한한 능력의 열쇠는 상처로 인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상처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 치유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시간 속에 상처받아 절망하는 모든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10년 전, 한 달 전도 어제도 모두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상처받아 울고 있는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인해 우리는 어둠 속에 머물고 자신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분노, 절망, 외로움 등 어둠 속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처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의 성숙한 나, 빛인 나 자신이 어른이 되어 그 어린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너는 피해자야. 내가 너를 어둠 속에서 혼자 울게 내버려 두어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 손을 잡고 빛 속으로 사랑 속으로 나아가자. 이 세상은 위험하지 않아.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따져줄게. 사랑해. 나의 어린 내면 아이야 하고 자신의 상처받아 지하철에서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어린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의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교, 경쟁, 평가, 학대, 가난, 외로움, 버림받음 등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만나러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방 하나하나에 울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은 끝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른이 된 완전한 내가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불안, 두려움, 우울의 괴물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가족을, 타인을 사랑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치유는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내면 아이 치유 이야기입니다. 저는 3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언젠가 제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임신하고 동네 창피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였는데 결국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감정은 평생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농담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 말에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나에게는 참 잔인한 말입니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태어난 케빈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엄마는 사랑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케빈은 태아일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나중에 케빈에게 물어봅니다. 케빈, 왜 그 아이들을 죽였어? 케빈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아이를 사랑한 엄마도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는지 케빈도 알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 상처는 우리의 이성과 사랑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발 부모님은
농담으로도 자식의 존재를 흔드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정으로 몸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내면 아이 치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은 저와는 8살 차이입니다. 시골이 집이었지만 저희 둘째 형님은 공부를 잘하여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자취를 하면서 졸업을 하고 70년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미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방학 때 시골에 오면 고구마로 조각을 하여 만나게 먹고 제가 가지고 노는 나무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방학 때가 되면 우리 형제 6남매는 시골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시골은 천국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형님을 만난 기억은 딱 3번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창경원에 갔던 어렴풋한 기억, 형님이 고등학교 때 미술실에서 미대를 가기 위해 조수 작업을 하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제가 5학년 때 70년대 후반 형님이 저를 서울대학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의 옷은 참 특이했습니다. 흰 고무신에 삼배 옷을 입고 서울대학교를 이리저리 다니며 친구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후반이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어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후의 일입니다. 작은 형님이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서울로 가셨고 저와 작은 누나들은 시골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형님의 소식을 물어왔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형님은 서울대학교 역 관악산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큰형님은 간단한 장례를 치르고 시골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 집안은 며칠 동안 울음이 끊이질 않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위로하였고 나는 그냥 슬퍼서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시간은 지나갔고 저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화장을 해서 어디에 뿌려졌는지 듣지 못하였고 우리 가족 모두는 형님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우리 집안에서 그 일은 말을 꺼내면 안 되는 비밀의 방으로 밀어넣고 봉인해버렸습니다. 저는 형에게 2가지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몇 살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저는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쁜 아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또 한 사건은 제가 4학년 때 형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보는 월간지 소년중앙과 부록 만화인 로봇 찌빠를 사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2달 동안 형님은 나를 위해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 돈이 정말 큰 돈이란 것을. 70년대 후반에 서울 달동네 학생의 주머니 속사정을 알고 그 시대의 배고픔을 알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물로 받았던 만화책은 형님의 하루 이틀 밥값일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고 되돌리고 싶었지만 삶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 형을 그리워하는 저의 내면 아이를 만난 것은 치유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난 2017년의 일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아들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사들고 관악산을 처음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학교 옆 관악산 계곡에서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형님 많이 보고 싶었다고, 형님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우리 형님이라서 행복했어? 고마워, 사랑해.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형은 잠들지 않아 하면서 형님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을 웃으면서 말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슬픔을 마주하고 그 슬픔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상처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없애는 청산 작업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이별을 볼 때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사랑, 추억, 감사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님은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과의 감사한 시간과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생로병사라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사람들의 삶은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되었지만 그 슬픔을 안아주고 형님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하고 또 아파하는 나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나서 저의 삶은 한결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나요? 지금 용기를 내어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 위로하고 안아주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